제가 안 훔쳤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진짜라고요. 제 핸드폰을 찾았다고요? 이 새끼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비에 젖은 묘지 앞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옆에 선 젊은 청년은 무릎을 꿇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죠. 남자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고 청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입 다물고 살아. 내가 뭘 받는지 난 다 알아. 그 말 한마디에 청년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비웃듯 돌아서며 차에 올라탔고 검은 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자신이 본 것을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해가 흘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지하상가 출구 근처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낡은 이불을 깔고 누워있던 24 청년 이윤우는 추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는 같은 처지의 형 한 명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멀리서는 새벽 배송 트럭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윤우는 몸을 일으켜 이불을 개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용직 일감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밤이 되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삶이었죠. 그때 윤우의 발끝에 뭔가 딱딱한 물건이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최신형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가죽이었고 화면에는 금이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윤우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형이 눈을 뜨고는 핸드폰을 보더니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야, 그거 팔면 30만 원은 받겠다. 오늘 밥값 걱정 끝이네. 형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윤우는 핸드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잠금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윤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형, 이거 주인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윤우의 말에 형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미쳤냐? 누가 요즘 세상에 그런 짓을 해? 그냥 팔아버려. 하지만 윤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남의 물건이잖아요. 이 사진 속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거일 수도 있고요. 형은 혀를 차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윤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근처 경찰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윤우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허름한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린 뒤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안은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난방 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윤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실물 접수 창구 앞에는 젊은 여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순경은 윤우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윤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하상가 근처에서 주웠는데요. 주인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순경은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잠깐 윤우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요즘 이런 분 정말 드문데요. 보통 그냥 가져가시거나 꺼버리고 버리시는데. 윤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여순경은 서류를 꺼내며 습득자 인적사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정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든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순경이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보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회장님. 어떻게 직접 오셨어요? 회장이라는 단어에 윤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핸드폰 분실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순경은 황급히 윤우가 가져온 핸드폰을 확인했고 잠금 화면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습득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 순간 여성의 시선이 윤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우는 그 반응이 이상해서 멈칫했지만 여성은 재빨리 표정을 숨기며 핸드백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여순경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밝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사례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감사 인사 정도는 하셔야죠. 여성, 정윤희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윤우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섞여 있었죠.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여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윤우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말에 윤희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갑 속 현금을 꺼내려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눈가에 순간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여순경은 그 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고는 지갑 대신 명함 한 장을 꺼내 윤우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여기로 연락해요. 윤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함에는 제2와 2그룹 회장 정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2와 2그룹이라면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윤우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명함만 쳐다봤고 윤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경찰서를 나가려는 순간 윤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여순경이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윤희는 손을 내저으며 혼자 힘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 밖에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기사가 재빨리 뒷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는 차에 오르자마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윤희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희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으로부터 12해 전 비오는 밤에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 둘이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었죠. 한 아이는 윤희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지금 경찰서 안에 서 있던 그 청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핸드폰 화면을 적셨습니다. 기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윤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기사의 귀에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서 안에서 윤우는 여전히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제2와 2그룹이면 진짜 대기업인데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윤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아까 그 여성, 정윤희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고마움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윤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윤우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왜 저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 내 얼굴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나?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윤우는 그 회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는요. 윤우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지하상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일감을 찾아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고 하루를 버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머니 속 명함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윤우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12해 전 비 오는 밤에 멈춰버린 어떤 진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윤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청년이. 하지만 윤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맞다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다시 마주해야 할 거예요. 기사의 손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요. 12해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요. 차는 서울 한복판을 달렸지만 차 안의 두 사람은 모두 과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가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상가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늦은 오후 사람들 퇴근 시간이 겹치자 지하상가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우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명함이 접힌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제2와 2그룹 회장 정윤희. 몇 번을 읽어도 실감이 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야, 윤우야. 멍 때리지 말고 이 상자부터 좀 옮겨라. 지하상가 구석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우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카트에 쌓인 상자를 잡았습니다. 아, 예. 사장님.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허름한 패딩 안쪽으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통로 바닥에는 하루 종일 밟힌 먼지와 물기가 뒤섞여 흐릿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우의 낡은 운동화 밑창에는 이미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사이로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도 알바 구했냐? 옆에서 전단지를 접고 있던 편의점 알바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요. 오늘은 여기 짐 옮기는 것만 했어요. 야, 너 그러다 몸 버린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단기 알바 많다니까. 그런 거 좀 찾아봐. 데이터도 없는데요, 뭐. 윤우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져다 준 그 비싼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오래된 중고폰 하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지하상가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아까 경찰서에서 느꼈던 따뜻한 남방 바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쳤던 여 회장의 얼굴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거의 울 것 같은 표정. 그 눈빛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이상했나? 윤우는 자신이 입고 있는 패딩을 내려다봤습니다. 군데군데 해져서 솜이 삐져나온 허름한 패딩. 세탁소에 맡긴 지는 오래였고 비 오는 날에는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배어나오는 옷이었습니다. 그래도 핸드폰을 찾아준 건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지하 PC방이 있는 건물 4층. 낡은 고시원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윤우의 방은 복도 끝, 창도 제대로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만 놓으면 꽉 차는 쪽방. 문을 열자마자 싸구려 라면 스프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윤우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책상 앞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에서 본 명함은 경찰서에서 봤을 때보다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제2와 2그룹 회장 정윤이. 손가락으로 이름을 몇 번이나 더듬었습니다. 이런 데까지 일부러 찾아올 사람은 아닐 텐데. 그가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여 회장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평소에도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자신을 보던 그 순간의 표정.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사람처럼. 윤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자. 그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면 다시는 못 꺼낼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침대 옆 벽에 붙어있던 달력 모서리에 명함을 끼워두었습니다. 그렇게 해두고 나니 이상하게도 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방 안에 어울리지 않는 한 조각의 다른 세계. 배가 고파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려둔 컵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동안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해 전 비가 억수같이 오던 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어른들이 다투던 목소리, 누군가 울부짖던 소리, 그리고 차가운 비 냄새. 그날 이후로 난 원래 가족이 없었다고 들었지. 보육원 원장님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라고. 그래서 이곳이 집이라고. 윤우는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은 원래 흐릿한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본 여 회장의 눈빛이 그 흐릿한 기억에 이상한 색을 더해버렸습니다. 설마. 그는 컵라면 뚜껑을 젓가락으로 찍어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라면을 절반쯤 먹었을 때 오래된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광고 문자겠지. 화면을 켜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도 등록된 이름도 없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우 씨 맞으신가요?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냥하지만 어딘가 훈련된 느낌이 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여기는 제2와 2그룹 인사팀입니다.
라면 냄새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우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정윤희 회장님과 잠깐 마주치셨죠?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원하십니다. 저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떨렸습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후 본사로 한번 들르실 수 있을까요? 교통비와 일당은 회사에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윤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그건 오셔서 회장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자 방안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쓰러질 듯한 철제 침대, 벗어둔 낡은 운동화, 세탁하다 만 양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윤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달력 구석에 끼워둔 하얀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진짜 가도 되는 걸까? 그는 손을 뻗어 명함을 다시 한번 쥐어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에 제2와2그룹 본사 상층부. 유리로 둘러싸인 회장실 안에는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윤희 회장은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오래된 사진첩 폴더. 12해 전 비 오는 밤. 젖은 머리카락, 웃고 있던 두 아이. 회장님. 조심스러운 노크와 함께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팀에 전달해둔 연락 방금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후에 그 청년이 오겠다고 합니다. 윤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윤희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장의 뒷모습에서 묵직한 부담감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기사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회장의 얼굴은 낮 경찰서에서처럼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12해 전 그날 밤 기사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내리는 초겨울 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낡은 운동화를 신고 허름한 패딩을 여민한 청년이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맨 위층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그 새벽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지하상가 입구 옆 공원 벤치 위에서 낡은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잠을 설친 탓에 목이 잠겨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폰을 귀에 더 바짝 가져갔습니다. 이윤우 씨 맞습니까? 어제 경찰서에서 들었던 또렷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정윤희입니다. 어제 내 핸드폰을 찾아준 분. 윤우는 벤치 위에서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오전 시간 됩니까? 예. 아, 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오세요. 제2와 2그룹 본사입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그 말투는 지시 같기도 하고 부탁 같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입 밖으로 먼저 튀어나온 건 겁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올지 말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다만 안 오면 두고두고 생각날 수도 있겠지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안쪽이 뜨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낯선 동네의 빌딩 주소와 안내 데스크로 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서 자던 형이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더니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윤우를 봤습니다. 야, 이 새벽에 누구냐? 어제 핸드폰 주인 있잖아요. 그 회장님이래요. 오늘 회사로 한번 오라시네. 회사로? 야, 그런 데는 우리 같은 놈들 쫓아내는 데지 초대하는 데가 아니다. 형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요. 안 가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거기 가서 무슨 말 들을 줄 알고 괜히 꿈만 키우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 아냐? 어차피 지금도 빈손이니까요. 돌아와도 그대로고 혹시 모르잖아요. 형은 한참 동안 윤우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가라. 대신 하나만 기억해라. 저 동네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내 인생을 더 깎아내리지는 말라고. 네, 형. 윤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안은 축축한 공기와 세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전등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거울은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윤우는 세면대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턱에는 까칠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볼살은 많이 빠져 얼굴선이 더 뾰족해 보였습니다. 이 얼굴로 정말 대기업 회장실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는 찬물을 틀어 양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얼굴을 타고 떨어진 물방울이 낡은 셔츠 앞자락을 적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턱에 가져다 대자 헌수건을 들고 서 있던 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결혼식 가냐?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냐? 그 비슷한 거겠죠. 어쩌면 평생 못 올라가 볼 동네 구경 가는 거니까요. 윤우는 거울 속 자신의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보았습니다. 금세 내려앉은 웃음이 스스로 봐도 어색했습니다. 형은 그의 셔츠 소매와 바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봤자 저쪽에선 내 구두 밑창 먼지도 안 볼 거다. 괜히 상처만 더 만들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마라. 기대는 많이 안 하려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가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도망치지 말고 문 앞까지는 가보라고요. 형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말없이 수건을 건네주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라면 그렇게 말했겠지. 알았다. 가봐라. 대신 돌아와서 울지는 마라. 울 일 없을 겁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이미 시끄러웠습니다. 윤우는 수염을 다 밀고 젖은 머리를 손으로 대충 말려 올렸습니다. 낡았지만 가장 멀쩡한 바지를 골라 입고 운동화 끈을 다시 꽉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사람다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은 도망치지 말자.
그는 배낭을 둘러매고 계단을 올라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올라가자 눈앞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리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광장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2와 2그룹 본사 건물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면이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입구 앞에는 넓은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윤우는 광장 가장자리에서 건물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입구 자동문 옆에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제복, 반듯하게 선 어깨. 윤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경비의 시선이 무심히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셔츠, 오래된 배낭. 저기 어디 오셨습니까?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어제 핸드폰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겼던 사람인데요. 정윤희 회장님께 오늘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요? 경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직원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제 연락만 받았습니다. 말이 길어지자 경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가서 이름 말씀해 보시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로비 안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넓은 천장,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는 공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윤우를 힐끗 보았습니다. 눈길이 잠시 그의 옷차림에서 멈췄다가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회장님 핸드폰을 주워서 가져다 줬던 이윤우라고 합니다. 오늘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 이름을 듣는 순간 여직원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성함이 이윤우 씨 맞으시죠? 네. 여직원은 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짧게 무언가를 전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여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에 비서실에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흘끗흘끗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후줄근한 차림의 청년 하나, 그리고 그 앞에서 갑자기 예의를 갖추는 안내데스크 직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묻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반듯한 정장을 입은 젊은 비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곧장 윤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윤우 씨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차가운 금속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우는 두 손을 모아 배 앞에서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 20, 30. 숫자가 바뀔 때마다 가슴도 함께 조여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물러서지 말자. 윤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 카펫이 깔린 조용한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서는 조용한 복도에서 몇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벽에는 회사가 지나온 연역과 수상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환하게 웃는 얼굴들 사이로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 유난히 큰 나무 문 앞에서 비서가 멈춰섰습니다. 문 옆 황금빛 명패에는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서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우는 문 손잡이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손바닥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어디까지 끌려 들어가게 될까?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막 열려하던 이 문이 자신과 정윤이 그리고 12해 전 그 밤으로 끌어당기고 있음을. 거지 하나를 왜 굳이 회사로 들이십니까, 회장님? 박전무의 낮은 목소리가 회장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 회의 서류 대신 경찰서에서 가져온 분실물 인계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창밖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출근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청년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박전무는 얼굴을 찌푸리며 웃었습니다. 노숙자 출신입니다. 학력도 변변치 않고 가족관계도 불분명합니다. 보안상으로도 회사 이미지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돌려 박전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제 내가 본 건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갑에 현금 몇 장보다 핸드폰 주인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양심이면 우리 회사에 둘 자격이 있습니다. 박전무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시하시니 따르겠습니다. 다만 책임은 회장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목소리에는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지하상가 출구 앞 낡은 가방 하나를 맨 이윤우는 제2와2그룹 본사 주소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경찰서에서 받은 명함을 몇 번이나 뒤집어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자리 말씀해 주신 것 혹시 지금도 유효한지요?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본사 로비로 오세요. 그 한 줄 때문에 윤우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 외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현관 앞 회전문으로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와 후줄근한 재킷, 급히 빌린 와이셔츠가 한눈에 티가 났습니다. 윤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소매를 한번 훑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서자 연배 있는 경비 아저씨가 윤우를 훑어봤습니다. 여기 일 보러 온 건가? 윤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자네한테? 잠시 후 스피커에서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우 씨 오시면 바로 올려보내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유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아주 센가 보구먼. 안으로 들어가게. 엘리베이터 안거울에는 서툰 넥타이를 맨 젊은 청년 하나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손등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비서실 앞에 도착하자 문 옆 소파에 앉아있던 여직원 2명이 동시에 윤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둘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야? 경찰서에서 핸드폰 주었다던 그 사람?
진짜 노숙자였다며 익숙한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가난을 오래 겪은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동정과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윤우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우입니다. 오늘 면담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서실 안회의실로 들어가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전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윤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윤우 씨죠? 앉으세요. 질문은 예의 바르지만 목소리 안에는 차가운 온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학력, 가족, 지금까지 하신 일들, 빚은 없는지 회사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우는 숨 쉴 틈도 없이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말이 꼬였고 때로는 기억을 더듬느라 잠시 멈칫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섞지 않았습니다. 면담이 끝날 즈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윤희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윤희는 경찰서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든 어깨에서는 한 회사를 이끌어온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윤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제 핸드폰 가져다 드렸던 이윤우입니다. 윤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윤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마에서 턱선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처럼 눈길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고마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박전무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력이라 부를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아서 현장 업무부터 시작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회사 군의 우편과 서류 전달, 회장실 심부름 정도부터 배우게 하세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박전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우는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걸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카드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보조 인력 이윤우. 아직 이 회사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바깥 사람만도 아닌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금까지의 자신에게는 과분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 구석. 윤우는 뜨거운 국을 조심스럽게 불어가며 먹고 있었습니다. 식판에는 고기 반찬 몇 조각과 김치, 두부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구내식당 아주머니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오늘 입사했나? 윤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입사까지는 아니고요. 잠깐 일을 배워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그릇을 한 번 더 올려주었습니다. 밥 힘으로 버티다 보면 뜻밖의 길이 열리는 날도 오더라니까.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윤우의 가슴에는 오래 남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회장실 안 박전무와 이 기사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데려온 그 청년 기억나십니까? 박전무의 말에 이 기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이상해지더군요. 쓸데없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과거 일은 과거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회장님을 지키는 일입니다. 박전무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시간이 흘러 되살아나는 기억이 있다는 것을요. 퇴근길, 윤우는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 빌딩 사이로 저녁 노을이 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루 동안 받은 업무 메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몸은 새벽부터 긴장한 탓에 피곤했지만 발걸음만큼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 박전무의 차가운 눈빛, 정윤이의 떨리는 손끝이 머릿속에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향해 쏟아진 시선들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윤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과 임시 출입증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오래된 담요와 낡은 이불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어울리지 않는 빌딩의 불빛이 그를 향해 켜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단지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이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감만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길 끝 어딘가에서 자신도 모르는 어떤 진실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불이 하나 꺼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윤우는 별 생각 없이 시선을 거두었지만 같은 시간 회장실 안에서는 다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게 보이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를 곁에 두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요? 윤희의 물음에 박전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대답에 윤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오래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각기 다른 곳에서 잠을 청한 두 사람은 같은 생각에 시달리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누구도 모르는 채로요. 밤 공기는 조용히 깊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은 집에 안 내려가도 되겠다. 저녁 무렵 지하 주차장에서 이 기사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윤우는 회장실로 올려보낼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퇴근 시간 지나면 회장님 댁으로 같이 가자. 제가요? 그래, 자네. 이 기사는 차 키를 돌리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괜히 궁금해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오래 버틴 사람 특유의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유리창 밖으로 퇴근 인파가 흘러갔습니다. 윤우는 뒷좌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방향제와 가죽 시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룸미러로 뒤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는 말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묻지 않은 건 굳이 대답하지 말고. 윤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 지하에서 시작된 하루가 어느새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오래된 부촌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담벼락 위로 고즈넉한 단독주택들이 이어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철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제2와 2그룹 회장 주택입니다. 이 기사가 인터폰을 누르자 안쪽에서 기계음이 들리고 묵직한 철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넓은 마당 안으로 차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손질이 잘 된 소나무와 낮게 깔린 잔디, 큰 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우는 무심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관 앞에서 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다녀오셨어요. 정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내렸습니다. 윤우는 마지막으로 내려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는 순간 놀란 눈으로 윤우를 쳐다봤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청년이구나. 현관 안쪽에는 반질반질한 신발장과 액자 몇 개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중년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우는 무심코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옆에서 이 기사의 시선을 느끼고 서둘러 눈을 돌렸습니다. 괜히 둘러보다가 오해 사지 말게. 이 기사는 농담인 듯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실 한쪽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저녁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국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반찬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 나왔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고쳐 매며 손짓했습니다. 청년 여기 좀 도와줘요. 윤우가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접시와 젓가락을 들려주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큰 집을 나 혼자 다 챙기라니까 허리가 끊어지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우는 서툴지만 성심껏 접시를 옮기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손등에 묻은 물기를 소매로 대충 닦으면서도 혹시 떨어뜨릴까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서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윤이와 함께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맞춤 정장을 입은 전형적인 재벌 2세 얼굴이었습니다. 윤우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곧장 낯선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깔린 불편함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잠깐 돕고 있는 청년입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길에서 주워온 애도 집안에 들이나 보지.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얼른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눈치를 봤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여기는 내 집입니다. 누굴 들이든 내가 결정합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어졌지만 더 말은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를 당겨 앉으며 시선을 아예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식사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국 뜨는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일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이사회 자료는 다 준비됐나? 새 프로젝트, 수익성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마치 회사 회의의 연장 같았습니다. 윤우는 식탁에서 한 발 물러나 벽 쪽에 서서 대기했습니다. 30평 남짓 되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자신만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하나 스르륵 움직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식탁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윤우와 아이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호기심 섞인 빛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 어른들 식사 시간에 얼쩡거리지 말고.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더니 문 안쪽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의 시선은 윤우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윤우는 싱크대 옆에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물을 틀며 슬쩍 물었습니다. 청년 원래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은 아니지? 윤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일 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도 가보고 물류창고도 가보고요. 아주머니는 윤우의 거친 손등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다 말해주네. 그래도 사람 복은 있는가 보다.
회장님이 쉽게 남을 집 안으로 들이는 분은 아니거든. 거실 소파에는 정윤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경찰서에서 받았던 분실 신고서와 반쯤 식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윤우는 말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긴장해서 그게 좀 힘들었을 뿐입니다. 윤희는 잠시 윤우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어디였는지 기억합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윤우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일마다 자주 옮기셔서요. 비 오는 날 길을 잃어버린 기억 같은 건 없습니까? 윤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요. 머릿속 어딘가를 더듬어 보려 했지만 기억은 흐릿한 안개처럼 금세 흩어졌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가 자신을 크게 부르던 소리 같은 게 스쳐 지나갔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윤희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표정만큼은 애써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윤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건지.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빗소리가 거실 벽과 창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보았던 남자아이가 문틈 사이로 다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윤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요? 순간 거실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윤희가 반사적으로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들어가라 했지. 아이의 입술이 내려가려다 억지로 웃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윤우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잠깐 일을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윤희의 손이 커피잔을 놓치다시피 했습니다. 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들어가. 지금은 어른들 이야기 시간이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눈길은 윤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윤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이 기사가 거실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인 뒤 윤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부터는 회사 심부름과 함께 집안 쪽도 가끔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을 나와 차에 오르자 이 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이 집 오래된 집인가요? 이 기사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12해쯤 됐지.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윤우의 가슴 어딘가가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에 누군가가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차는 다시 도심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 차선 위로 빗물이 번쩍이며 흘러갔습니다. 윤우는 창에 살짝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주친 얼굴과 묵직한 말들,
머뭇거리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본 얼굴들과 목소리가 마음 한쪽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와 괜히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했다는 불안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우는 제2와 2그룹 본사 앞 인도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건물은 겨울 햇살을 받아 번쩍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걸음은 바빴습니다. 깔끔한 코트와 구두, 손에 들린 비싼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우는 헐렁한 셔츠 소매를 한 번 더 여미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 기사가 보내준 문자에는 짧게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심부름 도와요. 그 한 줄이 윤우에게는 너무 낯설고도 벅찬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장의 호출로 출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향수가 섞인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찍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낯선 눈길이 윤우의 옷차림을 한 번씩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니 이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양복에 늘 그랬듯 표정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사과할 일 아닙니다. 처음이면 당연히 모르죠. 앞으로 자네 자리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이 기사는 윤우를 안내해 지하 물품 보관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박스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심부름 정리하고 회장님이 부르시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회의 자료, 선물, 서류, 뭐든 오갈 겁니다. 윤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구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복도 끝에서 직원들 몇 명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 회장님 핸드폰 찾아준 청년 얘기. 봤지? 어디서 주운 애라던데? 경찰서까지 찾아갔다며. 그런 애를 집에까지 불러들였다잖아. 우리 회사도 참 재밌어. 익숙한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윤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상자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박전무 표정 못 봤지? 완전 썩었더라. 집에 이상한 거지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던데. 짧은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윤우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인 채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상자의 무게가 2배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이 기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23층 회장실 앞으로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피곤한 얼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없는 셔츠에 낡은 패딩 한 벌 남들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윤우는 거울을 한번 보고 괜히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서실 직원 몇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분주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윤우를 흘끗 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신 분이죠? 네, 심부름 도와드리라고. 잠깐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지금 안에 중요한 회의 중이거든요. 윤우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단단한 목소리, 여자의 차분하지만 떨림이 섞인 목소리. 유리문이 소리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회장님?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식탁에 앉아있던 그 남자, 박전무였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돌려준 청년일 뿐입니다.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정윤희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박전무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길에서 굶어 죽던 애를 집에 끌어들여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얼굴 좀 닮았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12해 전 일 잊으신 겁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 회사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까? 순간 안에서 의자가 크게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해 전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묘한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윤우를 발견한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눈매를 좁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과 경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청년이군. 말투는 정중한 존댓말이었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예, 어제 핸드폰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복도 끝 흡연실로 잠깐 올 수 있습니까? 윤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흡연실 안에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대신 안주머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윤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만큼이면 꽤 오래 먹고 살 수 있겠죠. 봉투 안쪽으로 도톰한 지폐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회사 일 여기서 끝내시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윤우의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전무의 눈썹이 기분 나쁘게 꼿꼿이 올라갔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척하지 마요. 회장님이 괜한 감상에 젖어서 불쌍한 사람 하나 챙겨주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는 이해관계가 엉켜 있습니다.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다치는 건 결국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거지 출신이 재벌 집안에 발들이면 결국 장난감으로 끝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끝이 싸늘하게 떨어졌습니다. 윤우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봉투를 짚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면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건 좀... 뭐죠? 자존심 상합니까? 박전무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배가 부르면 세상에 굶는 사람은 없겠죠. 그 순간 흡연실 문이 열리며 이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별일 아닙니다. 박전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년한테 현실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박전무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이 기사는 잠시 윤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 들었습니까? 저보고 여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봉투는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기는 보기보다 복잡한 곳입니다. 괜히 상처받지 말라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날 저녁 회사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빗방울이 인도 위에 동그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패딩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는 회장님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지 출신이 재벌집에 발들이면 장난감으로 끝난다. 박전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서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회장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호기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윤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계단을 내려가면 다시 냉기 가득한 시멘트 바닥과 허기진 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계단을 올라오면 내일도 다시 그 건물로 출근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지옥일까? 윤우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곧이어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끝까지 가보고 싶다. 그는 계단을 돌아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비냄새와 차 매연이 섞인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젖은 신발이 끌리는 소리를 내며 인도 위를 걸어갈 때 멀리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좀 나와주세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사. 윤우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일이 오늘과는 또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조금의 기대가 마음속에서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 아이를 꼭 드려야 했습니까, 회장님? 박전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윤이는 창밖으로 시선을 둔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을 받은 제2와2그룹 본사 건물 유리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곧 그 안으로 이윤우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윤희는 손가락으로 탁자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박전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노숙자였다는 소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굳이 우리 회사 안으로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에는 피곤함과 경계가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냥 인턴입니다. 몇 달 보고 아니면 내보내면 됩니다. 박전무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냥 인턴이라기에는 회장님이 직접 전화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기사에게까지 지하상가까지 보내셨고요. 이건 다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짧게 말했습니다. 박전무, 회사 안일에 집중하세요. 그 아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박전무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척하면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는 예전 일로 다시 시끄러워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희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1층 로비에서는 윤우가 구겨진 셔츠 소매를 슬쩍 펴고 있었습니다. 값싼 셔츠였지만
다림질은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납작해진 운동화 밑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색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커다란 대리석 기둥과 천장까지 이어지는 유리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는 직원 몇 명이 그를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치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그 노숙자 출신이라던데. 세상 좋아졌네. 이제 길바닥에서 사람 뽑나 봐. 말들은 작았지만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윤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명함을 받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문 앞에 서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임시 출입증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이윤우 씨 맞으시죠? 오늘부터 재단 쪽 행정보조로 일하시게 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낯설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버텨보자. 도망치지 말자. 재단 사무실은 다른 부서들보다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시상식 사진과 기부 행사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인물들 사이로 밝게 웃는 아이들의 사진도 섞여 있었습니다. 윤우는 시선을 돌리다가 한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비를 입은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류 정리부터 같이 하시죠. 책상 위에는 재단 사업 관련 파일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윤우는 팔을 걷어붙이고 서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손을 움직이다 보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황급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윤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정윤이는 이미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짙은 화장을 했지만 얼굴빛은 창백했습니다. 윤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윤희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평소의 단정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터 오게 된 이윤우 씨죠. 윤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윤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내려고 했지만 끝부분이 조금 떨렸습니다. 윤희는 잠시 윤우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단 쪽 문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게 특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윤우 씨. 윤우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길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충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윤우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것을 들키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윤희가 사무실을 나가자 조용하던 숨소리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삿말이 오갔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길게 말씀하신 적 있었나? 저 아이 뭐가 있나 보네. 윤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만 넘겼습니다.
다만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크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 기사가 차 옆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박전무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까? 이 기사의 목소리는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박전무가 씁쓸하게 웃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괜히 위험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잖아요. 그날 일 다시 떠오르면 누구부터 잘리는지. 이 기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몰아치던 밤이 떠오르려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 꺼내지 마십시오.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기다리다가 터지면요. 박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끝입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이 기사의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조명은 흰색으로 밝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저 핸들을 잡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재단 사무실에는 마지막 정리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컴퓨터를 끄고 나갔습니다. 윤우에게는 옛 서류를 지하 보관실로 옮기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트에 상자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낡은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지하 복도는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콘크리트 벽에는 오래된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관실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윤우는 카트를 한쪽에 세우고 상자 자리를 찾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상자가 살짝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서류와 사진이 흩어졌습니다. 윤우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사진을 추슬렀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 작은 우산 아래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은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한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윤우는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은 누나밀이나 잘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상자 속 깊은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보관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우가 고개를 돌렸을 때 어둠 속에서 이 기사가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 기사는 잠시 말없이 윤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네. 기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발걸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이 아닌 지하상가 출구 근처로 돌아가는 길, 윤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구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출입증과 명함이 함께 만져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회라는 기대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큰지 아직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운동화 밑창을 그대로 뚫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오늘 받은 출입증을 꼭 쥔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이 회사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회사는 쉬는 날이었지만 윤우는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폰 화면에는 아침에 도착한 짧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여기로 한번 와줄래요. 주소 끝에는 말줄임표 하나만 찍혀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언덕을 타고 올라와 얼굴을 스쳤고 비는 이미 그쳤지만 흘길은 아직 축축했습니다. 언덕 위 검은 우산 하나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묵묵히 한 묘비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정윤이었습니다. 윤우는 한동안 멈춰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잔잔한 흙을 밟는 소리와 함께 묻혔습니다. 왔군요. 윤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미 많이 울고 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묘비 앞에는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젖지 않도록 비닐로 한 번 더 감싸 놓은 사진 속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또 다른 아이가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고 서 있었죠. 윤우의 눈이 그 사진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사진 속 왼쪽의 아이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장난스러운 눈빛을 한 아이는 어디선가 본 얼굴처럼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윤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왼쪽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윤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어딘가 윤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 올라가는 눈꼬리나 인매가 그랬습니다. 오른쪽 아이는요. 윤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윤우 씨입니다. 윤우는 그제야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12년 전입니다. 윤희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 위에 박힌 채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우산 하나에 아이 둘이 붙어 서서 장난치듯 찍은 사진입니다. 윤우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 조각이 미세하게 긁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윤희가 처음으로 윤우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 수년 동안 눌러둔 죄책감이 그대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압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겠더군요. 윤희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묘비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기억나지 않나요? 윤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딘가에서 물 튀는 소리, 사이렌 소리, 누군가 울부짖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도로, 비에 젖은 아스팔트, 뒤에서 누군가가 등을 세게 떠밀던 느낌,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울던 자신보다 조금 작은 아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우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일을 겪으면 기억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날아갔습니다. 묘지의 고요함은 오히려 더 크게 귀에 박혔습니다. 윤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12해 전 우리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기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새벽까지 과적 트럭을 몰아야 했고 야간 수당을 더 받으려고 쉬는 날에도 나와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윤우의 손가락이 주머니 안에서 움찔했습니다. 그런 모습의 아버지를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기름 냄새를 묻힌 채 집에 들어오던 그 큰 손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들이. 윤희는 사진 속 오른쪽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윤우 씨였습니다. 윤우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리와 목 뒤쪽이 동시에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우리 아들이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분이 야간 운행 나가기 전에 잠깐 차로 둘을 데려다 주기로 했죠. 윤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과로를 시켰고 안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몰아붙인 사람은 저였습니다. 실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좀 더 태우라고, 좀 더 보내라고 그렇게 다그쳤으니까요. 윤우의 머릿속에서 끊어져 있던 기억들이 한 조각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때리던 빗소리, 앞좌석에서 졸음과 싸우던 아버지의 옆모습, 뒷좌석에서 옆에 앉은 아이가 건네던 과자 봉지, 그리고 눈앞으로 갑자기 다가오던 하얀 불빛, 트럭이 미끄러졌습니다. 윤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도로 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분은 아이들을 감싸듯 몸을 돌렸고 그 자리에서 말끝이 잘렸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윤우의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겨우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주머니 속에서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윤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회사는 사고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윤희의 눈가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운전자가 규정을 어겼다고만 정리하고 유가족에게는 합의금만 주고 끝내자고 했죠.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박전무였습니다. 윤우의 머릿속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 저는 말렸습니다. 사고 원인의 절반은 회사 책임이라고, 우리가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사회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회장님,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물러서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리더군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묘지에 꽂힌 조화들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고, 아이 둘을 키워야 한다고, 당신 아버지는 회사 말대로만 뛰다가 죽었다고. 목소리가 다 쉬어라 울부짖었어요. 윤우의 귓가에 오래된 울음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 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윤희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당신들 형제 공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돕겠다고도 했어요. 윤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고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다른 유가족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산업재해 합의 완료. 그 네 글자 밑에요. 윤우의 입술이 흰색으로 질렸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있던 어머니, 낡은 방 안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 밤마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 봉투를 쥐고 울던 뒷모습,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남은 가구를 하나씩 내다 팔던 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던 얼굴, 윤우의 가슴 안에서 12해 동안 굳어있던 덩어리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그렇게 됐습니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회사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제 침묵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선택 하나 때문에 길 위로 쫓겨난 겁니다. 윤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아니면 울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는 대답 대신 묘비 옆에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세웠습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편의점 간판 아래에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서 있는 두 아이의 모습. 한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 옆에서 과자를 입에 물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날 찍은 사진입니다. 윤희의 손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이었죠.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그냥 기억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 사진을 폰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윤우는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우산을 같이 쓰고 서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동글동글했지만 눈매도 눈동자 색도 웃을 때 오른쪽으로 먼저 올라가는 입꼬리도 모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듯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불러낸 이유가 이 이야기 때문입니까? 윤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착한 청년으로만 지나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늦었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던 지난 12년을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습니다. 윤우는 묘비와 사진, 윤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돈이든 사과든 회사에 대한 진상 공개든 당신이 선택하는 쪽을 따라가겠습니다. 윤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가슴이 처음으로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 주차장 쪽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멀찍이 서더니 창문이 반쯤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에는 이 기사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박전무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언덕 위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봐요. 결국 저렇게 일을 키운다고 내가 뭘 했습니까? 이 기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청년 눈빛 보셨죠? 박전무의 눈가에 싸늘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저대로 두면 언젠가 우리 회사 목줄을 꽉 움켜쥐고 흔들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덕 위 윤우와 윤희는 아직 그 시선을 알지 못한 채 비에 젖은 흙 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외면해온 죄를 인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둘을 다시 짓밟기 위한 계획을 조용히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윤우는 공원묘지를 내려와 회사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 하나 켜지지 않은 방 안은 낮인데도 어둑했고 싸구려 매트리스와 낡은 서랍장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침대에 털썩 걸터 앉은 윤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2해 전 비 내리던 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 장례식장 냄새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조여왔고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윤우는 한참을 쳐다만 보다 겨우 통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윤우는 입을 열었다가 한 번 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일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사고 소집 회의를 열겠습니다. 내부 감사를 다시 열고 사고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사회 앞에서 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윤우는 비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우리 집은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길바닥에서 떨던 그 아이를 제가 또 한 번 외면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대신 그 뒤에 따라오는 조건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윤우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믿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인지 아닌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손에서 휴대폰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묘지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 시각 도심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2Y 그룹 본사 근처 한정식집 별실, 문을 닫은 조용한 방 안이었습니다. 박전무는 상석에 앉아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이 기사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오늘 그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고? 박전무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묘지였습니다. 이 기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사고로 돌아가신 기사님과 회장님, 아드님이 같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박전무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역시 그쪽이군. 그 애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쪽이랑 엮이면 일이 너무 지저분해진다고 했잖아. 그런데 회장님이 먼저 뚜껑을 여시겠다고 하네. 이 기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간 운행표를 조작하던 회의실에서 서류 위로 떨어지던 도장 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아직도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의지가 너무 확고합니다. 그는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그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박전무는 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지금 옛날 사고를 끄집어내서 언론에 던지면 주가는 바닥까지 떨어질 거야. 투자자들 가만히 있겠어? 우리가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부터 정리해야 해. 뿌리째 잘라야 다시 앉아라. 너도 그날 밤을 봤잖아. 애 하나쯤 더 망가져도 회사가 사는 쪽을 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기사의 손이 잔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12해 전 비에 젖은 도로에서 울부짖던 아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등을 돌렸던 아이가 이번에는 청년이 되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전무님,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쪽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때 정리한 방식이 아무래도 이 기사, 박 전무가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내 집, 내 차, 내 통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때는 도장 잘 찍어 놓고 이제 와서 착한 척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서겠다는 얘긴 곧 내 자리까지 내놓겠다는 소리야. 이 기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윤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하상가의 차가운 바닥, 낡은 이불, 남의 이불까지 덮어주던 손길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박 전무는 어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내가 아주 나쁘게만 하자는 건 아니야. 그 청년한테도 길은 열어주자고. 돈을 쥐어주든 해외 지사 자리를 내주든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보내면 돼. 대신 입만 다물게 만들면 된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도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별실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이사회실에 들어오실 거야. 박 전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누가 남고 누가 나가는지가 갈릴 거다. 부드러운 얼굴로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면서 문 밖으로 안내해.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우는 좁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윤희는 거실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이 저장된 폴더를 수십 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이 기사는 집 앞 주차장에서 핸들을 붙잡은 손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2와2그룹 본사 이사회실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다시 세워질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윤우가 새로 옮긴 작은 원룸 창문으로 봄 햇살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아두었던 낡은 이불 대신 얇지만 깨끗한 요와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제2와의 복지재단에서 받은 중고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공책과 볼펜 그리고 노트북 한 대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하상가 계단 밑에서 얼어붙던 새벽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방은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아직 이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뒤늦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는 회장 직속 비리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고 12년 전 그 비오는 밤의 진실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축소하고 아이를 현장에 버리고 떠나자고 밀어붙인 사람은 박 전무였습니다. 윤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윤희는 남은 생을 복지재단과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윤우는 끝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는 게 부담스러웠고 12해 동안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거리에서 윤우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윤우가 약속을 잡아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일정에는
조심스러운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정윤희 회장님, 국밥집에서 점심. 윤우는 셔츠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허름하지만 다림질된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국밥집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이 새로 달렸고 실내 조명이 조금 더 밝아졌을 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사골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게 안쪽 창가 자리에는 이미 윤희와 이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처럼 얼어붙은 표정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웃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윤우가 다가가자 윤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우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머리 드세요. 윤희는 겨우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얼굴을 잊지 못하고 살 거야. 그날 비 오는 밤 차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도 길가에 남겨진 아이도 다 내 책임이었어.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 건 처음 그 핸드폰을 주워줬던 내 선택이었어. 윤우는 대답 대신 국밥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천장,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뚝배기, 벽에 삐뚤게 붙어있는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윤우야, 나도 그날 이후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 내가 원한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 허락해준다면 앞으로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윤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분노와 허탈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조용한 슬픔과 알 수 없는 평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그날 밤에만 갇혀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윤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 앞에 국밥이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 사이로 사골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예전에는 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채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밥집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세 사람의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가족 사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이 기사는 주차장 쪽으로 먼저 걸어갔고 윤희와 윤우는 가게 앞 좁은 골목에 나란히 섰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재단에서 함께 일해볼 생각 있니? 거리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재워줄 공간을 늘리고 싶어? 너처럼 얼어붙은 새벽을 보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떨면서 밤을 보낼 수 있게 말이야. 윤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눈을 찌를 만큼 밝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밤을 건네줄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희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굳어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윤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거리가 밝아져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하루라고. 그렇게 윤우의 새로운 나날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노을이었습니다.